먼저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저 하고 싶은 말 다 할 자리 마련해 주신 국민변호인단에 감사드립니다. 저 오늘 이렇게 고려대 졸업생 및 교우의 대표로 나왔지만 그렇게 대단치 않은 평범한 30대 청년입니다. 법학과를 졸업했지만 법조인의 길을 걷고 그저 국민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이리저리 일도 하고 부모님, 여동생과 조카 둘, 우리 고양이 루비까지 끔찍이 아끼고 친구들, 형, 누나, 동생들 위하며 어르신들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 자랑스러워하는 나아가 국가를 사랑하는 그냥 보통 사람, 보통 국민입니다. 2월 21일 고려대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참가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아스팔트로 나왔습니다. 졸업한 지도 꽤 됐지만 고려대학교에 정말 쉽지 않게 피어나는 몇 송이의 자유의 꽃들을 우리 소중한 재학생들을 내란 옹호 세력이라면서 입도 틀어막고 말도 못하게 하려는 협박에 전 그날 새벽 너무 화가 나서 10년을 넘게 참아왔는데 이젠 못 참겠다 하고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대 이름하에 소리 내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소리를 내는 저를 보고 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보고 정치판에 발 들이려고 하는 불순한 놈들이다. 뭐 얼마 돈 지원받아서 활동한다. 또 이런 지겨운 거짓선동 나부랭이 프레임 씌우는 분들이 있는데 지겹지도 않으십니까?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저 포함 이분들 오직 애국심만으로 밥도 굶고 잠도 줄이고 하던 일도 미루고 집에 잘 못 들어가 보고 싶은 가족도 못 보고 삽니다. 진짜 솔직히 말하건대 국민변호인단에서 해야 할 건 너무 많고 인력은 부족하다. 좀 도와달라. 고대 시국선언 이후에 요청해서 일주일은 시간 내보겠다고 참가했고 처음 간 날 자차를 두고 버스 타고 갔는데 막차가 끊겨서 미안한 마음에 택시비라도 좀 드리겠다는 것도 제 양심과 신념에 따라 한사코 거절하고 제 돈으로 정직하게 썼습니다. 뭐 국채로 25만원 주고 그거 받으려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해 안 되겠지만 전 자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 살아갈 충분한 돈 있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집회만 참가하면 용돈 몇만 원씩 쥐어주는 그 단체들 누구보다 잘 압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니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나 봅니다. 정치판에 발을 들이려고 하는 놈들이라 한다면 그만큼 뭔가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니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 우리 학생들은 자유, 보수, 우파 목소리 내면 이미 직장 동료, 교수, 학생회, 선배, 학우 모두 부안해동 좌경화된 또는 침묵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외면할 수 있는 현실에서 학점과 미래, 취업 전선에 받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다. 또 그런 세상을 남겨줄 수도 없다는 의지 하나로 얼굴, 이름, 신분 다 공개하고 젊은 나이에 때론 고독하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나 혼자라도 한 명씩 걷기로 결의한 겁니다. 그래도 아직도 무엇을 위해 나갔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전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불복과 복종에 타협하여 지킬 수 있는 자유는 없고 불의와 타협해서 세울 수 있는 정의는 없으며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자와 타협해 남겨질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자유, 정의, 진리 이 삼불타협의 가치하에 우리는 나섰다고 답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릴레이 기자회견은 선거일까지 이어지는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어제도 헌법재판소를 필두로 하여 선관위, 사법부, 입법부인 국회, 특히 민주당 2, 3중대들 탄핵 심판에 대한 부당함 등에 대해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말할 자들이 많습니다. 전 그 사이에서 지금 앞에 헌재를 향한 소리가 아닌 긴 싸움을 이어갈 아마 대통령님께서 복귀를 한 후에도 이어질 싸움에서 드디어 깨어나 뭉친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 하고 왜 보수우파가 옳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힘을 실어드리고 신념을 다지기 위한 말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태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대통령의 수호에 귀결되는 것이니 점심시간을 맞이해 간단한 식사도 겸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후반부의 내용은 결코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의 집회를 참가하더라도 제 뜻을 다지고 저에게 쓰는 출사표를 써왔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지금부터는 저 일심 거리로 나오게 되면서 썼던 제 자신의 결의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두 가지만 읽겠습니다. 2시에 황교안 총리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시간을 좀 비워둬야 되기 때문에 결의문을 하나는 빼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 심판 시국에 저는 의경으로 집회 시 관리만 해보다가 인생의 처음 집회에 참가했던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을 앞두며 썼던 결의문을 읽겠습니다. 때는 2025년 2월 13일입니다. 오늘 저는 22년 동안 보수 자유우파의 가치관과 신념하에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아끼며 국가를 사랑하고 상권분립과 사법부를 특히 존중하고 신뢰하며 묵묵히 살아오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집회에 참여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선거로 보장되는 저에게 주어진 소중한 참정권의 침해를 느끼고 국가 최고의 지성인 집단인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에 이 집회에 늦게나마 더 이상 끓고 끓는 자유의 심장을 억누르지 못해 이 집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던 날 저는 앞으로 펼쳐질 나날들과 걱정과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할 각오를 다진 대통령께서 자칫 탄핵의 위기에 몰려 2년 반 전 창궁의 무지개와 자유의 취임사 그리고 우리 국민의 희망찬 기대하에 출범한 이 소중한 정권이 끝을 맺고 극악무도한 이재명과 그 세력이 탄핵 국면 속 거저먹기식에 또 한 번의 조기 대선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결국 나타나버리는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함과 혼돈이 엄습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5년의 보장된 정권을 유지만 해도 커다란 가치가 있는 대통령의 직을 스스로 위험하게 한 결단에 대해 범죄에 불과한 저는 이해할 수 없었고 혹 대통령께서 진정한 자유우파 보수주의자인지 의심과 함께 미워졌던 것이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극악무도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폭정을 보고 있습니다. 짙은 안개 속의 장막을 거두어내고 이제서야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개탄스럽고 비상식적이며 윤리와 도덕의 선뿐만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와 자유의 정신과 체제 그리고 시장경제 시스템에 반하는 일들이 거대 야당 폭정의 국회를 중심으로 법원, 헌재, 선관위와 공수처, 경찰, 검찰 그리고 국정원과 군부 모든 국가 권력기관 곳곳에서 발하여 썩어 무너지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관들에 대해 속에서 끌어넘치는 말들이 많지만 조금 이따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건국 77주년 이래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와 자유로 이끈 기반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새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태 국가 건설과 발전의 온갖 제동만 벌어오면서 사적으로는 국가 번영의 길에 부당 편승한 세력들이 이젠 세월이 지나 40, 50대가 되어 사회 각계각층의 중추에 요직에 앉아버린 이날이 오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새 기둥을 뿌리채 흔들고 파먹으려 무너뜨리려 합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득세와 부 그리고 정권 창출과 종국적으로는 마치 중국과 같은 일당 독재를 위해 죄없고 어린 학생들과 미래를 세울 젊은 세대를 선동하고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감당 못할 국가부채로 용돈이나 쥐어주며 자신들의 노예로 머슴으로 말 잘 듣는 개돼지와 계율가에 만족하며 살아갈 가재, 붕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분노하는 것은 바로 부모, 형제와 이웃을 무참히 죽이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게 한 세계평화의 악성 종량과 같은 북한 그리고 압록강을 눈앞에 두고 자유통일의 단 한 발짝의 걸음을 되돌려 분단 77년의 한민족 불치의 고통을 쥐어준 주범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국군과 미군, 유엔군 목숨을 앗아가고 피난민들을 학살했던 중공군 그 중공군 개입의 과거는 너무나 깨끗이 잊어버리고 세계 자유 선진국가들의 소중한 연대는 파괴하고 자유통일의 철천지 원수 중공인민군의 열병식에 참석해 우승을 팔고 허리를 굽히는 그 자들이 국기 개양은 하지 않고 애국가 제창을 불편해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그 자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 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사회로 전환의 발돋움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화와 같은 공산화의 불길,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와 국민의 위기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개인의 안위를 위해 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불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았기에 그분은 결국 스스로 그 업화의 화마 속으로 투신한 것임을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 오직 우리 국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업화의 불길 속에서 쉽사리 보이지 않던 하이브리드 전쟁 속에서 국민을 지켜줄 대통령, 5,300만 국민 전체의 직접 선거로 뽑은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며 헌법의 본체이자 마찬가지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기울어진 재판장에서 분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딱 이번 한 번만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을 그 불길 속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돌아오지 못하는 미래는 향후 20년, 길게는 50년을 땅을 치고 후회하며 얼룩지고 암담한 시간을 버텨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국민이 대통령님을 구해낸다면 대통령님께서는 자리에 다시 돌아와 기울어져 부패한 사정기관으로부터 힘없이 쓰러져갈 우리 국민을 보호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젠 흩어지지 말고 속지 맙시다. 이제는 일어섭시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기회의 을사년이 될 것입니다. 훗날 세계의 자유선진국가들이 극찬하고 우러러보는 위대한 국민의 행동으로 길이 남을 모범적인 사례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 이어질 것임을 전 확신합니다. 영국이 탄생시킨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가는 길에 자유가 있고 상식과 지성으로 올바르게 세워진 정의가 함께하고 양심과 이성으로 깨우친 실체적 진실의 진리를 지금 사는 우리는 77년 시간의 선대가 쌓아 올려 물려받은 자유의 유산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다음은 고려대 시국선언 창가에 앞서 썼던 결의문입니다만 후순위로 미뤄두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걸 결의문은 헌법재판소 국민변호인단 19만 탄원서 제출에 앞서 썼던 결의문입니다. 때는 2025년 2월 25일입니다. 국민변호인단의 부름에 따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탄원서 제출에 대표하여 말하겠습니다. 오늘 이 탄원서는 오직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 모인 보통 국민들의 국민변호인단 및 법정 외에서 힘써주시는 변호사님 분들의 뜻을 담은 순수한 메시지입니다. 부디 비록 형식이 조금 부족하고 문체가 부적당하고 일부는 법리적 근거가 미흡하더라도 우리 보통 국민들의 탄원서를 소중히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민주주의의 결정체이자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부 수반의 지위만 있는 것이 아닌 최고 통치권자로서 국가 원수의 지위도 있음을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번복, 유혈 사태가 벌어져 내란 선동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 소추됨에도 상원에선 이를 부결하였습니다. 미국은 230년의 민주주의 역사 동안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국 77주년, 그리고 직접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 역사 37년간 탄핵 심판 3번과 파면 1번이 있는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보수주의자지만 노무현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탄핵이란 건 자유민주주의의 비극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법의 저울을 대통령에게 절대 섣불리 쉽사리 들이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권 분립의 목적과 사법권의 헌법적 한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최고지성이자 사법의 정점에 선 자의 양심과 긍지를 가지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국회의 국민의힘 의원들 및 조기 대선론자 분들에게 짧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과반의 지지와 보수 결집을 이뤄낸 것은 오직 대통령 탄핵 반대 의지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수호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후보에게 과연 지금 우리 과반의 국민들이 표를 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올해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언젠가 있을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오직 지금 이 시점에서 진실성과 적극성을 보이는 분들만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특히 존경하는 오세훈, 홍준표 고등학교 선배님들, 더 늦기 전에 대선 주자의 과욕을 내려놓으시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소리를 대표해 주십시오. 대통령 수호, 정권 수호, 대한민국 수호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현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뭉치는데 힘을 실어 주십시오. 우리 결집된 보수 국민들은 50%만이 아닙니다. 잊으신 겁니까? 2007년 겨울 17대 대선 이명박, 유해창 후보 범보수 도합 70%의 압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70%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이젠 깨어난 2030 청년들도 함께하고 마침내 드디어 지역 갈등을 넘어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30대 청년도 보이는 이 민의를 그 자리에 계시면 이 간단한 이치의 전략도 눈에 보이시지 않는 것입니까? 다시 생각하십시오. 탄핵 선고일을 앞둔 이 시점, 이것이 바로 차기 대권의 승부처입니다. 저희 국민들은 여전히 사법부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판의 대상 피청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권력의 주체인 우리 5,300만 국민 그 본체임을 다시 한번 알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썼던 결의문과 호소문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다음으론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군과 사법부 등 국가기관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과 미처 말하지 못했던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 눈에만 보이는 숨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숨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임무가 중하여 비록 호응해 줄 수 없을지라도 자리에 서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경찰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법치를 위하고 질서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 졸지의 아스팔트로 나왔습니다. 때문에 몇 주 동안이나 힘든 경력을 소화하고 경무에 시달리게 하고 일부는 원통하고 분한 마음에 폭언과 항의를 일삼은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경찰, 폴리스란 국가행정기관을 뜻하는 말 그 자체입니다. 행정활동 자체이자 곧 공권력이라 표현하는 행정집행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곧 대한민국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란죄는 2020년 형사법 개정으로 경찰 고유의 수사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왜 공수처가 권한 없는 수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경찰에 자존심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직도 수사 역량을 스스로 믿을 수 없어서 77년 건국 역사와 함께하는 경찰보다 지난 정부가 만든 허접한 옥상옥 4살짜리 괴뢰기관 공수처에 의탁하고 또 체포해 전 광역수사대인 형사기동대를 사상 볼 수 없던 인력을 투입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을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자부심에 넘쳐 조직 내 넘버원을 자처하던 101단, 202단 자존심은 어디가 팔아먹었습니까? 대통령의 불법 체포, 불법 납치, 쿠데타를 경호처와 함께 왜 막아내지 못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경찰이, 우리 행정경찰관들이 사법경찰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한 것입니까? 왜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령과 간곡한 요청에도 항명하는 하극상 경찰이 된 것입니까? 13만 경찰의 초석이자 본분이며 치안의 선봉인 경비, 생활안전, 교통경찰이 국수본이라는 이상한 이중대 조직이 하에 움직이는 것입니까? 경찰 여러분들의 수건사업이었던 수사권 조정을 교묘히 이용해서 문재인과 민주당에게 왜 조직을 통째로 팔아넘기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정녕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 개시권, 그리고 상호 감시 견제가 가능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검찰은 검찰로서 기능을 온전히 다하며 상호 협력해 위법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재산을 보호하려던 것이 어째서 민주당 황 의원 같은 엉터리
막무가내 반검찰 정치경찰이 주도해서 한 정당에 위탁한 것인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30년이 넘게 경찰 간부로 수사통으로 재직하셨던 아버지도 지금 경찰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어떤 국민들이, 어떤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제를 지지했습니까? 미국 한 개 주보다 작은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이 왜 필요합니까? 지역 통합을 외치면서 지역을 나누고 지역 비리와 범죄를 덮어주고 자치단체장들에게 복종하는 경찰이 이젠 대통령에게 칼을 겨누고 정치 사법 쿠데타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현실을 보면 청와대를 사수하다 무장공비에 흉탄에 쓰러진 고 최규식 경무관의 볼 낯이 있습니까? 조직 일선의 사정도 모르는 로스쿨 출신 사법경찰관들이 계급장을 달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이해할 것이라면 큰 착각입니다. 그들은 그저 대형 로펌 경찰팀에 줄을 대기 위해 잠시 발을 담그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 얘기할까요? 경위는 6급을, 경감은 6급 갑, 이런 해계형 급수로 내려깔아서 어디 가서 몇 급이냐고 물으면 자신있게 대답 못하는 것이 경찰 현실 아닙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면서 검사가 경찰의 상급자가 아니라 협력관계라 말하셨고, 항상 본인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경찰관의 직급 현재가 현실과 맞지 않다, 이를 꼭 정권 내에서 손보고 정상화, 현실화하겠다 했습니다. 즉 순경 9급, 경장 8급, 경사 7급, 경위 6급, 경감 5급, 경정 4급, 총경 3급, 경무관 2급, 치안감 1급, 치안정감 차관급, 치안총관 장관급으로 만들고 국무회의에 경찰청장을 배석하려던 그 의지가 있었던 유일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검찰과 반목하게 하고 검찰처럼 노릇하다 대형 로펌이나 들여가려던 기회주의자들의 선동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기 진작이 되고 위상이 올라갑니까? 또 수사권을 아무리 조정하면 뭐합니까? 87체제 헌법에 체포장, 즉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있는데 조선모사 가문이설에 다 내주면 끝이 납니까? 이 또한 개헌으로 손보려고 하는, 개헌으로 손보려고 했던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지 못하면 경찰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이고 대한민국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디 호국과 방공의 최전선에 섰던 애국 시민의 모범으로 제발 돌아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십시오. 이미 정치적 중립 의무는 대동강에 팔아버린 법관들, 헌재와 사법부를 보고 왜 여러분은 정치적 중립을 애써 지키며 침묵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경우에는 왜 소리 내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되어야 할 판에 경찰 특활비를 영어로 하는 정당에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로버트 필경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영국 경찰 근대 경찰의 이론을 정립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 경찰 시민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공동체의 복지와 존립을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수를 받는 공동체의 일원일 뿐이다. 네, 부디 저기 지나가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부디 경찰, 우리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여 주십시오. 시민들과 손잡고 인사하고 웃으며 함께 법치와 질서를 위해 노력하는 집회 시위 현장의 모습을 볼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관이라면 이 노래를 아시리라 믿고 부르겠습니다. 무궁화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 고귀한 우리 결에 살고 있는 곳
영광과 임무를 어깨에 메고 이 땅의 국제사다 민주경찰.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다음으로 검찰과 군, 헌재, 선관위 등에 말하겠습니다. 검찰청 검사 여러분, 웃깁니다. 이제 검사라고 하면 앞에 검찰청과 공수처로 구분해 말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웃깁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엘리트 그 자체이자 사정기관의 대표이자 정의의 표상이 아니었습니까? 왜 수사권 조정과 나아가 검수완박에 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발의하는 검수완박 시즌2 중수청, 공소청 분리 법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것이지 이름만 유지하거나 부서지는 걸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처럼 절차 존중 없는 헌재, 일제치하 재판관보다 못하다와 같이 사법부와 법관 앞에 당당히 맞서 실질적 법치와 인권을 바로 세워 정의를 구현해 주십시오. 그 의지를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맞서 싸워 주십시오. 존경하고 또 경의하는 대한민국 군 여러분, 대한민국은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는데 이상하게 군국주의의 멸망의 길을 군국주의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나라의 혼돈을 바로잡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나라를 다시 세우고 부강하게 하고 기업가를 키우고 산업화를 이루고 교육과 복지를 이루고 범죄와의 전쟁으로 치안을 확고히 다지고 심지어 대한민국 최고 중흥기를 만들어 중산층 70%의 기적을 만들었고 3S 정책이라 폄하하던 것은 오늘날 스포츠, 영화, 문화의 꽃을 피우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7 체제 대통령 직선제의 완성 버튼마저 노태우 대통령으로 마무리하는 이상한 나라, 이상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한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고 국회의원과 국민 앞에서 질질 눈물이나 흘리고 있는 그 장성들을 보면 이제 군인이 없고 녹봉이나 받고 자기 안이나 챙겨서 메모나 하는 일개 공무원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군대 다녀온 지방 공무원도 이보다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쪽팔립니다. 건국 2년 6.25 전쟁에서 목숨을 다 바쳐 나라를 지키고 바로 세운 호국 영령들과 아직 살아계신 예비역 군인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통탄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꼭 기계 있는 군인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 공산 세력과의 신냉전에서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해주시고 우리 국민, 우리 대통령을 보호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헌재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이 자리에 서서 헌법재판소의 불이함을 겨냥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변호하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당시 헌재는 초기에 5대3 기각 방향으로 잡았으나 대통령님 본인의 의지도 약했고 탄핵 반대 여론이 겨우 8%, 심지어 헌법재판관들과 가족 자녀들에 대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의 현실에 부딪혀서 마지막에 8인 전원일치 인용 판결로 마무리 지은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불법과 폭력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 국민 전체의 결정체, 대통령,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에 대한 사법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불이한 외압 없는 진정한 헌법화의 재판 결과는 무엇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선관위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영국의 액튼경은 말을 빌리겠습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감시받지 않고 변제받지 않는 권력이 바로 절대 권력이며 이미 세상 만천하의 채용 비리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미 부패하여 악취가 진동하는 선관위가 하는 일에 신뢰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대체 왜
황교안 전 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과 윤석열 형 대통령님 등 연이은 행정부 수반 및 국가원수가 강력히 주장하고 국민들도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애써 덮으려고만 합니까? 저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확신을 가지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으면 그들을 민주당 스피커를 통해 전응하러 선동에 몰아세울 게 아니라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열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말하건대 확실히 부정선거라 주장하는 총리님과 대통령과 의혹을 품는 수학자들, 통계학자들, 그리고 국민들, 마지막으로 시끄러우니까 그냥 좀 열어보자는 국민들이 정상이고 일단 덮고 열자는 사람, 비정상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비정상 아닙니까? 정말 만약에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면 어떤 감당을 할 것이며 또 어떤 거짓말로 둘러대시고 그때 가서 어떻게 책임을 회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 친구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08년도에 입학했습니다. 고대 법대에는 법대 철학회라는 강성운동권 세력의 잔재가 남아있는 좌파 학회가 있었고 단지 새내기 때 알게 된 친한 형 누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입한 저는 그곳에서 주 1회 열리는 세미나에서 끊임없는 논쟁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08년도는 이명박 정부 출범의 시작연도이자 한미 FTA를 저지하려고 광우병 선동이 들끓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자연스레 철학 세미나에서 시사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면 10중 8구는 반정부적인 주장들을 꺼내들고 전 만 18세의 어린 나이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바빴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뻐서 좋아하던 여자 동기는 광우병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걸고 장사를 한다고요. 결국 전 대세에 밀려 소수 의견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졸업 즈음이었던 2015년 세미나에서 다시 이슈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고 다시 만난 그녀는 무려 7년이 지나도 광우병은 팩트라면서 증거가 넘치지 않냐며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배들이 아닌 2년 3년 후배들의 긍정 지지에 또 힘을 얻어 확신하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거짓 안개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물들게 했을까요? 지금도 그 친구는 여전히 믿고 있을까요? 두 번째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대학 동기였습니다. 250명가량 되는 법학과 동기들 중 제가 볼 때 가장 똑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친구였습니다. 성실히 살았고 항상 근검절약하며 총명했고 사회 모범이 되는 자였습니다. 전 그 친구가 나중에 장차 크게 되어 나라를 이끌 만한 제목이라 늘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지난 1월 16일 대통령 체포적부심 담당 단독 판사입니다. 그 재판을 맡게 된다는 뉴스 속보를 듣고 출근길에 정말 대단하다, 경외심마저 든다며 짧게 카톡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구속적부심과 달라서 매우 희귀한 케이스이고 사실 대통령 변호인단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으며 결과도 이미 예상될 심사였습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빠르고 짧은 주문이었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결정 뉴스를 보고 난 새벽 1시 전 별말 없이 쌍둥이 태어나서 너무 축하한다. 쌍둥이 태어나서 너무 축하한다. 두 배로 행복하길 바래.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 써줘서 고맙다. 다음에 보자. 고 답장 왔습니다. 그 친구 사실 재판 당일 새벽 쌍둥이가 태어난 1일차 아빠였던 것입니다. 재판 결과를 보고 전 사법연수원장이자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은 법원이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 결정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 라는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과연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만약 기대도 않던 체포적부심에서 인용을 했다면 그 친구는 꿈이었던 법관의 법복을 벗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앙지법이라고 서부지법 상급기수 선배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그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중앙지법에 자리 잡은 선배 법관들의 명령 아닌 명령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어린 법관은 자신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의 자유가 없습니다. 사법부는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닫혀있고 그 안은 투명하지 않으며 냉혹합니다. 전 그 친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더 큰 세상으로 언젠가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구입니다. 초중학교 학원을 같이 다녔던 고향 친구입니다.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부산은 항만무역뿐만 아니라 손공장, 신발공장, 기계부품공장, 공업사들로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도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 화학약품이나 공장의 환경 탓인지 그 친구의 아버지는 암으로 환갑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며 당시 친구들과 함께 관을 메어들고 운구 차량과 버스를 타며 그 아버님이 살던 곳과 그분이 운영하시던 공장을 지나갔습니다. 공장은 그 친구의 이름을 딴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의 채무 일부에 더해 과도한 상속세로 공장 운영을 이어받기를 포기했습니다. 매각했습니다. 친구의 이름을 딴 그 공장도 문을 닫고 고용된 근로자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고 임금과 퇴직금 마련에 결국 부모의 유산은 사라졌습니다. 부모의 값진 유산을 지키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날 전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개인에게 빵은 쥐어주되 생산수단인 빵 공장은 국가가 몰수하는 공산주의가 떠올랐습니다. 친구는 정치적으로 늘 진보정당을 지지하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울던 친구를 토닥이며 그 공장을 뺏어가고 고향 부산의 제조업을 몰락하게 한 상속세와 싸우겠다. 신자유주의를 위해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싸우겠다. 조용히 묵묵히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정치를 외면하거나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거나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정치는 현실이자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의 정치는 곧 윤석열 대통령님의 복귀에 귀결됩니다. 보수주의란 무엇입니까? 라고 2025년 저에게 지금 묻는다면 일단 사상과 이념, 경제체제에 대한 설명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님을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로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정권을 상실하고 나선 지켜낼 수 없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대통령을 먼저 수호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대법대 오세훈 홍준표 선배님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님은 서울시장 1기 시절에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직을 거실 때 전 제가 닿는 한 모두에게 주민투표해달라고 그렇게 지지를 했었는데 지금에서 대권 야욕을 숨기지 못하시고 거기다 지방 분권이라며 다른 것도 아니고 수도 서울시장이 지방 분권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서울은 가능하겠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기대는 지방자치단체가 분권이 가능합니까? 자치단체에 자치의회의 부작용에 이미 많은 보수 지지층이 회의를 느끼는데 분권을 이야기하십니까? 서울이란 지방 태수 자리에만 매몰되다 보니 포퓰리즘과 싸웠던 젊은 신자유주의 전사의 과거의 모습과 신념은 사라져 버리신 겁니까? 지금이라도 정 아니라면 그런 척이라도 해서 대통령 수호 의지를 보이고 국민들에게 여기 서울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도 보이는 이 민의를 자꾸 패착만 놓으시니 진짜 주제 넘게 훈수 한번 두고 갑니다. 국민의힘 의원 및 자치단체장 여러분, 부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민 과반의 뜻은 오직 대통령 수호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의 친일파와 숨겨진 역사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지금도 태극기를 들고 이 자리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자유우파의 국민들이여, 여러분이 지겹게 들어야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친일파, 친일세력, 내국노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여태 듣고 참고 참아왔던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대신해 말하겠습니다. 친일파 프레임과 가스라이팅을 깨는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더불어 한미일 동맹을 말합니다. 한미일 외교 안보만이 정답이라 외치는 우리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을 그들은 친일파라고만 말합니다. 과거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킨 조선 침략의 주 세력이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마쿠는 패전 이후 세력과 끝을 고하고 줄곧 조선 침략에 반대하며 세키가와라 전투를 통해 다시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마쿠가 등장합니다. 이후 도쿠가와의 뜨끈질긴 요청에 따라 외교를 위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의 통신사는 그런 친일파일까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연대로 경제의 주요 파트너로 신냉전의 우방으로 함께하는 일본과의 외교는 모두 친일행위, 친일파입니까? 전쟁, 외교, 세계 정세란 그런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각국의 내부 정세와 세력에 따라 체제에 따라 또 더 큰 적에 맞서는 적이 되기도 하고 우방국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려 100년의 전쟁이 있던 영국과 프랑스는 2차 대전에 나치 독일과 맞서 함께 싸우고 공산화와의 냉전에서 자유연대를 지킨 그들은 죄다 역사를 잊은 민족이거나 내국노여서 그런 것입니까? 친일파가 대체 무엇입니까? 일제강점기 동안 영문도 모른 채 나라를 빼앗기고 국적이 바뀌고 살아가던 소시민들이 그래도 자기 자식들 배 굶지 않고 먹여 살리려고 일제회사에서 일제통치의 시장에서 농경지에서 묵묵히 일하던 자들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아서 모두 부역자들이고 친일파입니까? 조선 땅에 제대로 된 근대 교육기관, 대학은 없었고 미국 유학의 길은 막혀있어 유일한 선택지였던 일본으로 유학을 가 근대 교육으로 한국인들을 계몽하려 노력하던 지성인들이 모두 친일파입니까? 만주 땅에서 쓰러져 죽고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 목숨을 잃어간 독립군, 독립운동가가 아니라면 친일파라는 이분법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의 선동에 더 이상 당해선 안 됩니다. 친일파는 첫째, 진짜 친일파를 말하겠습니다. 첫째, 조선의 근대화를 멈추고 개화기, 영국, 미국 등의 열강과의 외교를 철저히 외면한 오직 자기들의 권세만 지키기에 급급했던 결국 제대로 된 전쟁 한 번 없이 나라와 백성들을 모두 일제에 넘기고 자기들 살 길만 보장해준다는 말에 일본으로 건너가 호화저택에서 파티를 즐기던 그들, 조선말 왕조 모두가 친일파 매국노입니다. 둘째, 이를 부추겨 을사조약을 맺게 한 이완용과 을사오적은 물론이고 조선 백성들을 일제에 붙어 이용하고 써먹은 그들, 바로 기회주의자 지도층 지식인 부역자들이 친일파입니다. 여러분, 진짜 친일파는 결국 이처럼 한국이냐 일본이냐 문제가 아니라 더 강자들에게 붙어서 자기 안위를 챙기고 득세하려는 세력, 그들, 곧 기회주의자 지도층과 그들과 붙어 국가와 공동체가 아닌 본인들 이성만 챙기려는 자들이 친일파이고 친일파의 특성입니다. 그럼 지금 2025년 친일파는 누구입니까? 바로 2010년대부터 새를 불려 거대해진 강자 중국에 과거사를 잊어버리고 붙어먹고 민생과 국정에 관심도 없어서 29번의 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친환경 등의 핑계로 국가 역량 발전을 저해하는 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친일파입니다. 단지 그 대상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뀐 것일 뿐이지 만약 을사오적 이완용이 120년 후 2025년 을사년인 지금에 나타난다면 전 분명 이재명으로 나타난 것임을, 이완용이 곧 이재명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2030 여러분과 자라나는 10대 학생 여러분들은 특히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존 역사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던 숨겨진 역사,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 국사 교과서는 철저히 왜곡된 불쏘시개 쓰레기입니다. 얼마 전 황현필 강사는 스스로 자기 역사학자들은 80% 이상이 진보 좌파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역사는 그 편향적 시각에 따라 진실을 왜곡하지 않더라도 드러난 것은 숨기고 작은 것은 확대해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방과 독립의 역사는 그리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3.1운동과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으로 해방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은 세계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을 먼저 알지 못하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느 교과서에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끝을 1940년대의 세계 상황과 병기에 정확하게 설명하는 교과서는 없습니다. 정말 말하기 비참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 영토에서 일본인으로서, 한국 시민으로서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한 참전국이자 주축국이자 패전국입니다. 정말 말하기 싫고 인정하기 싫고 숨기고 싶어도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것이 식민지이고 한일 합병이며 전쟁이고 나라를 빼앗긴다는 현실, 그 아픈 진실입니다. 1940년대 우리는 절대로 해방과 자주 독립의 역량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시민저항군, 레지스탕스 조직조차 한반도 안에서 경선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독립, 우리 해방의 가장 큰 유공자는 바로 태평양 전쟁과 일본 제국주의의 끝을 알린 폭격기 에놀라 데이에 실려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리틀보이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펜맨입니다. 일본이 진주면을 공습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했다면, 미국이 일본 본토에 핵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미국이 승전으로 영토 확장의 야욕을 부렸다면 우리의 8.15 해방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카이로 선언도 포츠담 회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휘날립니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으로 불가능했던 대한 독립을 피로써 이루어 주었고, 해방 이후 3년간 극도로 불안정한 정세에서 미군정으로 우리 헌법과 정부를 세우는 데 이바지하고, 2년 뒤 6.25 전쟁에선 우리를 위해 직접 피로써 나라를 지켜준 피로 맺은 동맹국이자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에 뒷받침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린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것입니다. 물론 성의 임시정부와 유관순, 안중근 등 독립운동가 순국선열의 피와 노력은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무한의 열망과 우리 정체성의 효시이자 등불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진 후 다시 대한민국 건국의 틀이 되어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해방과 독립은 정신과 정체성만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임을 총칼과 폭탄으로 강을 이루는 피로 이룰 수 있는 것임을, 그것이 태평양 전쟁 미국의 승전으로 가능한 것이었음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이 과거와 역사를 제대로 직시해야만 다시 아픈 역사를, 나라를 빼앗기는 슬픔을 겪지 않는 것이고, 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2008년부터 재개된 신냉전 체제전을 치르는 우리의 각오가 되어야만 합니다. 해방과 대한 독립의 역사를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현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미국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건국 기념일이 있습니까? 애초에 우리나라는 건국을 말하고 있나요? 건국 없이 그냥 태동하는 국가를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대통령 탄핵 반대의 싸움은 12.3 계엄 이후 3개월간 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천만에요. 그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퇴진을 말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과 2년 반 동안의 대선 불복 세력과의 싸움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결국 대한민국 건국 부정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77년, 아니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까지 포함한 80년의 싸움입니다. 그 건국전쟁이 80년간 이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진보정당과 추정세력들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물론 순수한 진보주의를 외치는 정치인, 사상가, 경제학자들도 있겠지만 그들을 이끄는 주류들의 정체는 바로 77년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 77년 전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자들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반대하고 김일성의 한민족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하나 된 통일국가를 바라던 자들의 잔재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우리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남북으로 나뉘어지기 전에 정신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란 영토, 주권, 국민의 3요소로 이루어짐에도 이 세 가지가 모두 없는, 계승하고 싶어도 계승할 수 없는 정신체에 매달려 건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건국은 단언컨대 마지막 퍼즐인 주권을 미군정으로부터 수복한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에 부정하는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김대중 정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통일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 공동 입장을 했던 일이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유치하고 준비한 2018 평창 올림픽 또한 문재인 정부는 난데없이 남북 공동 개최처럼 통일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 공동 입장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치하고 개최한 올림픽에서 태극기를 들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전 그때 무한한 분노를 느끼고 눈을 감고 이를 갈았습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건국 이전 일제강점기 시절 대한국민들이 정체성을 지켜주던 태극기입니다. 3.1운동에, 독립운동에 안중근, 윤동길 의사가 태극기를 휘날렸지 통일 한반도기를 휘날렸습니까? 태극기를 남한만의 국기라고 왜곡하는 자들은 곧 아직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입니다. 애초에 남한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대한민국을 왜곡하고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한반도의 유일 국가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김정은 북조선은 괴뢰국가로 정식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한반도에 유일하게 휘날려야 하는 국기는 오직 태극기뿐입니다. 통일이 되어도 태극기여야만 합니다. 통일 한반도기야말로 국민들을 교묘히 건국 부정으로 물들이는 최고의 프로파간다 기입니다. 절대로 태극기를 서서하십시오. 태극기를 폄훼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저항하십시오. 왜 이제서야 저들은 태극기를 자신있게 들지 못하고 애국가 제창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지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남측, 남한이라 말하고 통일기를 주장하는 자들을 모두를 경계하십시오. 대선 불복, 대통령 탄핵, 건국 부정 모두 같은 흐름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장기전이 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는 미국처럼 하나의 헌법과 국가체제 안에서 성장과 분별을 다투는 정쟁을 하는 것이 진보와 보수입니다. 진보 좌파의 정상화 또한 지금 우리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진보정당은 평등과 분배의 가치로 표를 얻어서 정권 말에는 꼭 수조의 대북 원조와 함께 북측 독재자와 손잡고 웃으려하는 종북활동으로 예외 없이 마무리를 짓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과 싸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진보 정당을 움직이던 세력들은 북한 간첩의 지령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그 실체를 모두 탄핵 심판대에서 국민들이 보았습니다. 또 모든 사법부와 입법부에 그리고 교육기관과 대학교와 학계에 만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세력들이 지금 대통령을 재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을 재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탄핵과 파면으로 끝나면 더 이상 대한민국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발 붙일 기회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말미에 다다랐음에도 이에 똑바로 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젠 그것으로 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